자, 먼저 뉴스 우리 권순우 팀장부터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포터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네요. 뉴페이스. 뉴페이스. 네, 근데 사실 우리끼리는 뉴는 아니죠. 너무 2주보다 더 되지 않았나? 더 됐죠, 더 됐어. 네, 굉장히 올드해요 사실. 네. 미국 주식. 사실 저는 아침에 그 뉴스 3 준비하려고 출근하면 매일 봅니다. 매일. 맞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이 저 새벽에 끝나니까. 아니요. 그 시간에 만나니까. 권순우 팀장님도 네. 엄청나게 일찍 오셔가지고 네. 이걸 이제 준비를 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나갈 때쯤 되면은 계셔가지고 다 이제 자료 준비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매일 봅니다, 매일. 예. 참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마다 만나는 우리 네. 박종훈 팀장과 오늘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다우존스는 0.3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41% 상승했고 S&P 500은 0.01%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그 신고점 경신이 거의 다 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조금 생각보다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시장을 해석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매 판매가 되게 좋으면은 또 금리 인하 못한다 그래가지고 좀 약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소매 판매가 좀 안 좋았다 그러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나 보다라고 해서 좀 약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요즘에 박병창 회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던 건데 요새 수급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수급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수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박 팀장님 어떻습니까? 뭐 사실 최근에 이 CPI가 좀 튀어 올랐을 때는 네. 이제 그 시장에서 좀 우려했지만 다시 또 회복을 했어요. 네. 장중에. 네. 예, 장중에 회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아까 박병창 이사님께서 말씀해 준 거 정말 이게 수급의 어떤 이동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과거에는 정말 확 깨졌었거든요, 시장 자체가.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또 관세 정책에 대한 그 우려감이 조금 완화가 됐다라는 표현도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뭐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는 거 맞죠? 예. 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게 맥락 없이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다 못 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튼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워낙 또 오래 하셨으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뉴스 하나하나 가봐야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인텔 관련한 뉴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인텔이 그 천하의 인텔이 쪼개져서 뭐 브로드컴과 TSMC로 쪼개진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얘기가 초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인텔 주식을 조금 샀어요. 한 10주인가? 산 게 있는데 그게 한 20% 가까이 빠졌다가 거의 최근에 보합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차트도 같이 보시면은 이게 1개월 차트인데 그러니까 한 여기까지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한 18달러, 19달러 여기까지 빠졌다가 23달러 다시 올라가면서 2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나타냈거든요. 올라간 거는 뭐 그 미국이 저 반도체 엄청 띄울 거다 이제 이거 하면서 올라간 거야? 아니면 인수 때문에 올라간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할 거다라고 해서 올라갔다라고들 해석하고 있는데 이 이슈 딱 터지고 나니까 또 저 알만한 놈들 또 지들끼리 먼저 샀구만 요런 시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반도체를 키우려고 한다. 네. 그럼 미국 반도체는 누구냐? 그럼 인텔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원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M&A 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인텔이 좀 답이 없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먼저 내용은 TSMC가 미국의 인텔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인텔이 그 파운드리 분야를 분할을 해서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라는 사업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분리를 네, 시켜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2나노, 아니 1.8나노라고 보통 18암스트롱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고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패케싱어 CEO가 지금 날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진짜 그 ASML의 그 다음 세대의 EUV 공정, 하이-NA 공정을 사용해서 1.8나노 공정을 세계에서 최초로 가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과연 파운드리를 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TSMC 보고 사라라는 얘기는 뭐 이런저런 거 있지만 일단 미국에다가 공장 만들어서 지으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네. 근데 거기에 그 뭐 3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을 확보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은 해요. 물론 TSMC도 주식회사니까 70% 이상의 외국인 주주들이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인수하는 거를 그렇게 탐탁해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TSMC도 미국에다 공장 한 3개 정도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추가로 인텔 공장을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그 전에 이게 그 우리나라가 요즘에 좀 트럼프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은 그 난가 있거든요. 난가요? 그 난가 뭐 있잖아요. 혹시 나 얘기인가? 뭐 네, 이거? 내 얘기인가? 난가? 그거 있잖아요. 뭐 요새 뭐 오늘 뭐 SNS에 누가 뭐 오늘 되게 뭔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뭐 잘생겼지만 사람이 성격이 더러운 뭐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기분 나빠요. 뭐 잘생겨서 가까워지고 싶긴 한데 성격이 나빠서 좀 이렇게 가까이 가긴 어려워요. 그러면은 난가?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맞아. 내가 좀 잘생겼지만 좀 까칠하지. 막 그런 난가 하셨죠? 성격 진짜 좋아. 우리 박 팀장님 성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드리려 그런 거냐면 네. 이게 그 반도체 관련한 수익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좀 세게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많이 팔고 있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긴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긴장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대만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8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인 160조 8천억, 사실상 161조 원을 갖다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메모리 반도체보다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더 아파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미국 입장에서 더 아픈 이유는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데가 다 미국 회사들입니다.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미국 회사인데 다 TSMC 대만에서 만들어 갖고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그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트럼프 대통령의 더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우리나라 언론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삼성도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 뭐 메모리도 건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TSMC 보고 인텔 파운드리를 사라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직접적인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정부에서도 좀 납작 엎드려서 뭐라도 좀 사겠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파운드리를 빼고 나면은 거기 이제 설계 분야가 또 남잖아요. 설계 분야는 팹리스 네. 반도체 만드는 건데 요즘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제일 잘 나가는 팹리스 중에 하나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나머지 부분들 설계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요 부분들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최근 인텔의 반도체 설계 및 마케팅 사업 부문을 면밀하게 분석했고 비공식적으로 인수 제안을 논의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이게 연속적으로 좀 나오는 게 있고 네. 여기에 뒤에 하나 또 붙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트럼프 국부 펀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국가 주도로 뭐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는 국부 펀드가 사실상 산업 정책을 함께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도 이제 국부 펀드를 통해서 산업 정책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국부 펀드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브로드컴에서 이제 인텔을 인수하려 그러면 이런저런 자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그 자금 지원을 트럼프 국부 펀드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퍼즐로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이 그 다른 부분들도 쉽지 않지만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답을 잘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칩스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저런 공장들을 다 들어오게 했는데 뭐 TSMC도 사실은 좀 약간은 미적거리고 있는 측면이 있고 삼성전자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숟가락으로 공사한다고? 천천히 예, 일부러 천천히. 안 하지는 못하고 예. 하긴 하는데 눈치 봐가면서. 예. 네. 그러니까 TSMC랑 일주일 차이 나게. 네. 목표가. 그러니까 TSMC가 숟가락 뜨고 있다 그러면은 숟가락 뜨는 것보다 일주일 늦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잘 못했다라는 반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덜 합니다. 바이든에 비해서. 바이든은 막 보조금 줘가면서 하라 그랬는데 뭐 트럼프로도 하라고는 하지만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매칭이 잘 안 돼요. 네. 이게 어느 기업에 어느 지역에 공장 지어라라고 얘기할 때 이게 잘 안 맞아요. 막 우리나라 기업한테 일본 기업들 주로 있는 데다가 공장 지으라 그러고 막 일본 기업한테는 뭐 독일 애들 있는 데다가 공장 지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좀 전문가분이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런지를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뭔가 실제로 공장이 만들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작해도 2년 안에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 반도체 쪽에서 그럼 다른 데들은 뭐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 좀 짓기라도 했는데 반도체 공장은 거의 진도를 못 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있는 공장 인텔에 있는 공장, 인텔에 있는 사업부를 브로드컴과 TSMC가 각각 인수하게 됐을 때는 이거는 좀 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상징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외신 보도를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서 부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혀 답을 못 찾고 있었던 미국 반도체 산업의 어떤 특히 파운드리 부문에 대한 시나리오로서 꽤 유의미하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좀 반도체 산업에서는 꽤 큰 뉴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미국 또 기업들 얘기니까 우리 박 팀장님이 또 정확한 정토한 정보를 좀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쪼개져요? 봐야죠. 봐야죠. 네. 아 지켜봅니까? 지켜봐야죠. 아 지켜본다. 네, 정확합니다. 삼성 전략. 네, 틀린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네, 지켜봅니다. 지켜봐야죠. 네. 면밀하게 지켜볼까요? 이거 쉽지 않네요, 이 자리가. 네, 주의를 갖고. 네. 네, 자, 한번 이조 지켜보겠습니다. 기자님이 갑자기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아니에요. 걔 때는 그렇게 이조 기자 때는 어려운 문제 주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어. 또 새로 오셨으니까 예. 텃세.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뉴스 갈까요? 이거는 제가 뉴스 보면서 들었던 약간의 그 상상과 음모론인데 우리 젠슨왕이 천재잖아요. 젠슨왕? 예, 예. 젠슨왕이 그때 CES 때 그 RTX 새 제품 발표하면서 그 메모리 디램을 마이크론 거를 썼다라고 굳이 강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트럼프를 염두에 둔 걸까요? 우리 미국 반도체 쓴다. 근데 사실 그게 네. 젠슨왕이 나와서 미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언급한 적이 많이 없지 않아요? 예. 예, 많이 없기도 하고 그때 당시 약간 이례적으로 외신에서도 많이 반응을 좀 했는데 네. 뭐 그게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는 특히 지금 중국에 납품하는 것 때문에 좀 트럼프한테 눈치 엄청 보고 그렇죠.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들어가는 메모리는 뭐 HBM은 아니지만 뭐 그래픽 DDR은 마이크론이다. 그리고서 뭐 삼성 하이닉스 얘기 나오니까 뭐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나 뭐 들어가는지 몰랐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는 미국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일 하나씩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일일 일트죠. 네, 1인 1특. 네.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더 징벌적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부가세 관련한 관세 전쟁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예, 부가가치세. 부가세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게 비관세 장벽이다. 부가세를 물리는 게 비관세 장벽이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10% 부가세 있잖아요, 우리는. 예. 이게 무슨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차가 들어오면 네. 미국 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네. 거기에 부가세 10%를 붙이면은 아니 우리나라 차도 똑같이 붙는데 그건 뭐.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이게 뭐 수입차만 뭐 부가세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뭐 기획재정부를 좀 취재를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그 얘기가 기획재정부에서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수입품에 뭐 특소세 같은 거 붙었지. 예. 그래갖고 막 일부러 수입 전자제품은 더 많은 부가세 비슷한 게 붙긴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부가세 부과에는 국적 간의 차별이 없다. 네.
라고 좀 공식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또 미국 차에다 관세도 안 매기고 FTA 때문에 그러면은 부가세? 그러니까 부가세 우리 10% 있는데 난가? 또 이렇게 또 불안하게 되는데 이게 유럽 국가들 이게 챗GPT에다 물어봤더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세율이 대부분 2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 부가세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죠. 예, 그러면 딱 봤을 때 이거를 난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젠가라고 생각하시죠. 쟤네 얘긴가? 쟤네 유럽 얘긴가. 그리고 미국은 사실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없고 판매세가 있습니다. 판매세. 예. 근데 사실 부가가치세와 판매세는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렇죠. 판매하고 나서 매기는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 원가에다가 뭐 투입되는 비용,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가 있으면 투입되는 비용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거기에 이윤, 기업의 이윤을 붙인 다음에 여기다 매기는 게 부가가치세거든요. 네. 그러면 1,000원에다가 그거 더해갖고 이윤까지 더해서 1,100원이 됐다. 그러면은 1,100원이 이게 넘어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1,100원을 가지고 원가를 부재료를 받은 사람은 또 거기다 붙여서 팔고 세금 내고 붙여서 팔고 세금 내고 그러면 최종 단에서 세금을 한 번에 내나 중간에 나눠서 내나 사실 부가가치세나 판매세는 같은 개념입니다. 네. 왜냐면 판매세는 이거 다 얹어가지고 여기다 한 번에 매기는 거니까. 근데 다만 부가가치세는 양쪽의 거래 상대방들이 같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탈세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 장부하고 얘 장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좀 더 낮은 세금이라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OECD 회원국을 비롯해서 175개국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굳이 들고 나온 것들도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는 이미 다 눈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명분으로 해서 뭔가를 또 뜯어내려고 하는 진짜 것이다. 노림수가 뭐냐? 예, 그래가지고 EU 집행위원회에서 무역경제 담당하는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이 네. 17일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하는 얘기가 하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든지 다 얘기할 준비가 다 돼 있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미국 쪽에다 물어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도 아직 얘기도 시작하기 전에 버번 위스키 관세 150에서 10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버번 위스키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위스키고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가 강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술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일단 LNG 받고 거기에 그 보잉 737 맥스 200대 7월에 받고 요거 그리고 이제 협상하고 있는 게 또 50대 추가로 협상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가세와 관세를 동일하게 매긴다라는 거는 쉽지 않을 건데 결국은 그런 얘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제 뭔가의 선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민간경제사절단을 꾸려서 미국에 가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19일부터 활동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리더십이 좀 많이 흔들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인들이 좀 대미통상 그 대외 협력 활동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얼마 전에 한번 만났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얘기할지 얘기 들어보니까 나름의 전략은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얘기가 에너지, 조선, 자동차, 원전, 반도체 5대 분야의 협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협력 모델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같이 했을 때 오히려 좀 다른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세 번째 뉴스로 전달해드릴 원전 같은 경우에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을 만들 역량이 없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보통 지적재산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원전을 만들어 본 경험은 거의 우리나라를 따라갈 곳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요. 프랑스도 만들어 보긴 했지만 거기 되게 비쌉니다. 프랑스 원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협력을 하는데 꼭 조선 같은 경우도 미국도 뭐 조선 역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굳이 5개를 이렇게 뽑았던 이유가 이게 뭐 우리가 잘하는 거를 뽑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국하고 함께 했을 때 시너지 낼 수 있는 분야 5개를 뽑았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들었었습니다. 네. 그게 있고 지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 미국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미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그의 신뢰를 재차 밝혔다. 이게 이제 국무부의 발표거든요. 말은 되게 두루뭉술하긴 한데 신뢰한다. 예, 신뢰한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 네.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게 없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뭐 헌법적인 체제 안에서 잘 해봐, 막 이런 정도. 우리는 헌법 체제 안에서 잘 되기를 뭐 지지해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가볼까요? 예,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인데요. 폴란드 원전 40조 원짜리인데 이거 수주 계약 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라고 왜? 그 폴란드 정부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왜? 왜인지는 모르죠. 원점 재검토 한다는 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주를 많이 깔았잖아요.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2002년 그 2023년 12월 폴란드가 신정부가 수립됐었거든요. 네. 근데 새로운 정부가 지금 타당성 조사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 협의를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원전 재검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업계 관계자한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이렇게 미적되고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이게 이전에 그 2022년에 그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네. 여기서 뭐 우리 하는 거 잘 되는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부총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짧게 얘기할게. 100%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무조건 된다. 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폴란드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1년 동안 정권 교체 1년 동안 여기도 내부 정세가 지금 저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총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장이 총리 수사를 막 검찰에다 요청을 하고 복잡하구나. 네, 굉장히 좀 내부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건데 네.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정부 프로젝트라 되게 탄탄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잡은 데가 이제 민간 프로젝트이고 이게 자꾸 지연되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잡음이 나오는 게 이게 저는 안 된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전은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이게 꼭 그렇게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 재검토라는 저 외신을 좀 보더라도 뭐 그래도 그러니까 오히려 폴란드 내부 정치 상황 뉴스를 더 보게 되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머니투데이 보도에서 저는 이제 흥미로웠던 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그 스웨덴, 슬로베니아에 의해서 폴란드 원전 수주 프로젝트까지 무산이 되면서 좀 유럽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이거는 여기 그 머니투데이도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웨스팅하우스하고 얼마 전에 분쟁 종결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 내용이 불투명한 것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뭐 들어간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머니투데이에서 뭐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냐면 원전업계의 추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게 유럽을 넘기고 중동만 우리가 가져가기로 한 거 아니냐. 그 누구랑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라고.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때 뭔가 분쟁 종결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 내용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밝혀진 게 없어요. 우리가 돈 얼마 준다 이런 것도 없었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분쟁이 종결한다고. 이면 계약 같이 뒤에서 약속한 거는 유럽은 웨스팅, 그다음에 중동은 한국 이렇게 약속한 거 아니냐?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난해 말에 갑자기 스웨덴에 발주했던 원전 사업도 철수를 했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왜 그렇게 철수하냐 그랬더니 소형 모듈 원전 SMR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가더라도 웨스팅하우스는 자체적인 개발 역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어차피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럼 원전의 유럽을 넘긴 건가? 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뭐 꼬리에 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폴란드 원전도 그냥 빠지나? 뭐 이런 얘기까지의 좀 상상을 거듭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것도 결국은 그때 그 계약 내용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해석들이 좀 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이게 원전도 이제 거의 국가 단위 정도를 넘어요. 네. 만들려면 또 유럽에서 돈 내줘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게 어쨌든 뭐가 됐든 그 오늘 왠지 원전 주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내용이지만 네네네. 시장에는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머니투데이 단독으로 나온 기사. 네. 아직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우나 어쨌든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우리 권 팀장님의 우려. 이런 게 이제 아마 세 번째 뉴스로 선정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전. 폴란드 같은데나 유럽 하여튼 지금 원전을 지으려는 곳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 결국 그 원전을 지어서 안정적으로 지금 전기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 전기를 받아서 또 뭐 집에서 냉장고도 있어, 뭐 TV도 봐야 되고 또 인덕션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덕션 돌리면 또 그 위에 얹어야 될 게 있잖아요. 아. 옛날 냄비로는 인덕션이 안 돌아가잖아. 인덕션용 냄비가 또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을 하는 이유는 인덕션 냄비를 이것 가열하기 때문에. 위한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제깍제깍 나와야죠. 야, 이렇게 되면 보이냐? 이거 위로 들어야 보이지. 자. 아유 답답하다 자. 정말. 예. 예. 이게 뭡니까? 자, 이게 지금 테팔입니다. 테팔. 테팔입니다. 예, 테팔. 테팔 매직 캔즈. 매직 캔즈. 자, 원자력에서 테팔까지 넘어왔습니다. 네. 지금. 자, 근데 화이트 지금 엔진은 중요한 게 멋지고. 뭐냐면 네. 이게 지금 손잡이가 저도 진짜 이거 안 써봤는데 손잡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되게 네. 편해요. 보관할 때. 예, 그렇지, 보관할 때 그렇지.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분리가 되고 큰 거 뭐 마찬가지로 예. 예. 잘하네. 오늘 배웠어요. 자, 그래서 오늘 테팔이 예.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인덕션 냄비 하면 테팔이죠. 예. 근데 이 양반이 저 주방용품 별로 안 사본 느낌이야. 그죠? 저 요리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 아니 본인이 많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거봐, 이게 안 사본 뭐 느낌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단 예. 봐봐요. 일단 이 센치가 몇 센치냐 중요해요. 센치가? 네, 이게 22cm짜리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건 몇 센치? 24cm. 네. 아까 옆에서 그 기사를 계속 읽으시더라고요. 테팔에 관련해서. 테팔 이 매직 핸즈 읽어야지. 왜냐면 난 또 뭘 봤냐면 예. 이게 봤는데 나는 이제 보통 냄비나 프라이팬 이런 거 이제 다이소에서 주로 사거든요. 다이소에서? 테팔은 엄청 비싸요. 그리고 이제 다이소에서 사면 명품이죠. 보통 한 5,000원, 6,000원, 진짜 비싼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아니 뭔데 두 개 주는데 11만 7천 원이나 맞나 싶어서 근데 찾아봤지. 예. 그래도 진짜 비싼 거더라고 얘는. 원래 비싸요. 가격 자체가? 원래 비싸네요. 그리고 코팅도 우리 저 다이소는 이제 좀 많이 좀 해보면 금방 이게 아니 요리 자주 하세요? 저는 자주 하죠. 집에서? 당연하죠. 아유 또 모르시네 우리 저 박 팀장님. 여하튼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 스탱인데 코팅이 벗겨지질 않습니다. 얘는. 예, 그래서 오래 써도 한번 해볼까요? 벗겨지나 안 벗겨지나? 않고. 예. 요게 또 서모 퓨전 인테그랄 인덕션 기술 뭔지 알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서모 퓨전 인테그랄 인덕션 기술 요거. 예, 하여튼 좋은 거야. 그래서 하여튼 매직 캔즈 에디션 트라이미 전골 냄비 플러스 프라이팬 이게 이제 원래 가격이 21만 원 정도 되는 건데 11만 7천 원에 모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 해 먹을 수 있는 우거지 뼈 해장국도 저희가 준비를 했죠. 저 아까 아침에 먹었었어요. 우거지 뼈 해장국. 맛있습니다. 정말. 그래? 예. 저거 제가 일단 두 그릇 지금 준비해 주셨는데. 준비했어요. 예. 뭘 또 먹어봐야 돼 그러면. 예. 복잡하다. 웃지 말고 얘기를 해 빨리. 멘트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뼈 해장국이 나왔는데 이게 우거지국하고 같이 되어 있는 뼈 해장국입니다. 아니 지금 권 팀장님도 드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야. 일단 우리 맛있게 먹으면 먼저? 됩니다. 예. 저는 2차입니다. 2차. 아까 1차로 제가 먹었고. 우거지네 우거지. 예. 왜 우리
좋은 일 있을 때 너 이렇게 얼굴이 우거지상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신나고 즐거울 좋은 때. 일이 있을 때요? 네, 우거지. 아유, 우거지야. 우거지라고. 우거지. 여기에 900g인데 한 팩에 여기에 고기만 500g이요.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어. 뼈가 400g. 아니. 아니 그거 아니지 야, 그거. 그러면 국물이 없냐? 고기랑 뼈랑 같이 있는 게 500g이고, 아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거지랑 국물 등이 한 400g 되는 것 같습니다. 네. 400g이면 어떡합니까 박 팀장님. 네, 그래서 이제 우거지 뼈해장국 요거 한 2인분 둘이 아마 충분히 드실 정도 되는 것 같고, 요거 6팩에 지금 39,900원이니까 한 팩당 얼마예요? 6, 4, 6, 7에 사지 한 6,000원, 6,000 몇백 원 정도 하겠네, 그죠? 네. 살찌겠어. 저 아침마다 뭐 먹거든요 이렇게. 네네. 여기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좋은 거 아니에요? 집에서 뭐 누가 안 해줘요? 아침 먹기 힘들죠. 네네. 예. 자, 그래서 요 뼈해장국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저 전골 냄비에다 뼈해장국 이렇게 부어갖고 딱 그렇죠. 드시면 그렇죠. 최고죠. 네. 네. 전 플레이팅까지 가능해요. 왜냐면 손잡이 뗄 수 있으니까. 손잡이 있으면 저 그냥 그 위에다 식탁 위에 놓고 먹으면 되게 없어 보입니다. 손잡이는. 네, 근데 손잡이 딱 떼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권 팀장님 보내드리고 또 박병창 이사님 모셔야죠. 예. 네,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예, 얼굴 피우고 가세요. 우거지상으로 좀. 활짝 우거지상으로. 활짝 우거지상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